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우경화 및 역사 왜곡 행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 일본의 잇따른 역사 도발 행태에는 강경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여론의 공감을 사고 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시네마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연속 정부 관료를 파견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참회, 반성이 있기를 바라고 어제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정치 외교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의 해법을 달리해 두 트랙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 3.1절을 앞두고 이번 주 국회 토론광장에서는 안개 속 한일 관계 현 상황을 진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토론광장 왕성한입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지요. 좀처럼 필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현대성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1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색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의원님, 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국민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양국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고 또 양국 간에 뭐 민간 차원에서는 뭐 교류 협력이 꽤 있지만 지금 정치 외교 쪽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 네. 올해가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올해는 뭔가 좀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 이견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망하기가 좀 뭐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그 국교 정상화 이후에 지금이 최악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까? 뭐 최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의 등장, 그리고 이제 중일 관계 악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 이런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현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화된 상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하고 한국의 시민사회하고 서로 간에 굉장히 그렇게 엇갈린 상태다. 예. 말하자면 일본의 혐한론 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굉장히 낮아졌다, 떨어졌다는 면에서는 국제 정치적으로 또는 한일 관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갈등 또는 여러 가지 반감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여지가 적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한일 관계. 예, 방금 두 분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거기에 조금 추가하자면 역시 동북아 국제 정세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경쟁 관계가 이제 강화되고, 그리고 또 영내 국가 북한, 일본의 그러한 전방위적인 여기가 강화되면서 한일 간의 양자 관계가 다자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안보 면에서 MD라든지 또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TPP라든지 AIIB라고 하는 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내지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같은 게 사실 한일 관계 속에서 현안이자 동시에 또 지역 문제로서 점점 중요해진다. 그 상황에서 과거사 역시 미국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양국 국민 그리고 정부 레벨을 지나서 이제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점점 중시되는데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그러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후 한일 관계 중에서 지금 현재가 최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각인각설이 있겠습니다만은 74년 이후로 볼 때는 문세강 사건 이후로 보면 현재가 최악인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고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 동맹의 틀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대로 주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크게 손해가 있을 거라서 반드시 이 국면을 타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겠죠. 원인을 놓고 보게 되면 당장 우경화와 관련된 독도 문제도 있고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는데 글쎄요, 이거 참 어떨까요? 저는 그 이번에 자민당 총무회장 니카이 총무회장 자민당 3역이죠. 그분이 오셔서 박근혜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이 한일 관계 걱정하시면서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 쉬운 3분 남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문제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자민당 총무회장도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 일본이 구실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분 발언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맥락에서 좀 일본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 일본은 가해자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본 스스로가 위안부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더 행사를 하고 발언권을 높이려면 일본이 존경을 받는 국가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과연 존경을 받고 있느냐, 지금 뭐 말씀도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도 일본의 이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론이 지금 비등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늘 독일하고 비교가 되고 있고, 일본이 존경을 못 받는 나라가 된다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보탬이 되겠느냐. 일본 아베 정부는 이런 인식에서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역시 외교는 각자 각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물론 이제 한국 쪽에서 본다면 위안부 문제를 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20년 동안 지금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런 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다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사법부에서 그것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말하자면 65년에 했던 약속이 전체적으로 징용,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이슈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일 현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로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일본에 대해서 부당한 그런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일본 내 우파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서로 이제 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상호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한국 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타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네.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일본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상회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정부에서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1965년도 정상화가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차례에 걸친 그 총리의 사과라든가 일본 정부의 나름의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네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요? 이제 양국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없었다. 때문에 없었기 예.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양국 정부 간에 6번 정도 국장급 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건 최근의 일이고요. 다만 이제 법적 책임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우리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본 쪽에서는 이미 법적 책임 등등은 65년 기본조약, 즉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그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여성 기금 예. 혹은 이제 총리 사과 등등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기금도 마련을 했고 총리도 수차례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은 항상 이렇게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돼 왔기 때문에 항상 이게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 종결책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일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기금의 마련이라든가 총리 사과라든가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피해자인 할머니들께서 그거는 민간에서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서 그건 뭐 그 이상 진전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교과서에도 지금 이 교과서는 바뀝니다. 수켄 출판사에서 낸 현대사의 교과서에 보면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미해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올해부터는 바뀌는 건데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본의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이 사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상당한 교과서들이 일본의 책임이 있다. 이를 인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런데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뒷걸음질하고 예, 있네요. 그렇게 퇴행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에도 있습니다. 미국 하원 결의안도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이 배상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국제사회 시각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교 정상화 할 때 위안부 문제는 사실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1990년대 초에 이제 이 문제가 제기돼서 물론 일본이 93년에 고노다마를 이야기를 했고 고노다마에는 저는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마저도 지금 아베 정부가 후퇴를 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국가배상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배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 배상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연 이 과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쟁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서 지금 아베 정부가 진정이 그거를 진정성 있는 사과 인정을 네. 하고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그 큰 피해를 봤던 그 할머니들께 진짜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건넬 용의가 있느냐. 돈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문제가 먼저 같아요.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건, 않을까. 그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마음의 그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달에 일본에 다녀와서 예. 사실 한일의원 연맹 회장도 뵙고요, 일본 외무부 부대신도 뵙고 외무부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전혀 입장에는 변화가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데 그랬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신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당신들 가해자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일본인들의 좀 입장을 좀 말씀해봐 주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서구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나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반성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그 하에 만들어진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만들어진 시점 1951년이라는 것은 이미 유럽 국가들이 다시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필리핀에 진출하려고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으로 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명사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누적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일본도 진정성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반 국제정책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접근하는 것하고 한국이 역사적인 문명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하고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시각이 기본적인 근저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후생연금을 지급한 것을 보게 되면 최근에요. 199엔 네. 2,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국가 배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국가 배상을 하려면 일단 진상도 규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 책임도 따져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사실 입증을 또 해야 돼서 네. 결국은 또 옛날 그 역사 논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항상 이런 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정대협의 뭐 7대 요구 사항이라든지 네. 뭐 책임자까지 처벌해라 국가 배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허들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사리 이 실무자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의적 책임을 한다든지 근데 실무자 차원에서 외무성이나 법무성에서 그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게다가 같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9엔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이번에 올해가 50주년이니 뭐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해달라고 물었더니요. 이거예요. 서울에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를 해주고 네. 유엔 본부 앞에 우리 교포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를 못하게 해달라. 일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국 간의 국장급 협의가 6차례 열렸죠.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 양국 정상회담 또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면 그 일본은 그게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전부 후퇴시키려는 의도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 그 소녀상을 철거를 해달라. 뭐 시위와 관련해서 일본도 뭐 도쿄와 오사카에서 헤이트 스피치 뭐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그 뭐 못하게 막아달라. 뭐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 답변할 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서 국제사회가 참 일본도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시위는 없어질 거고 소녀상 문제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그 수용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들어주면 그네들은 뭘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에 대해서 뭐 제가 그러니까 전제 그러니까요. 조건인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거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거를 들어주는 대신에 일본이 뭐 국가 배상을 인정을 하고 뭐 과거에 대한 철저히 반성을 하고 한다면이야 할 수 있는 협상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국장급 실무 채널이 6번을 만났지만 별 성과가 진전이 없고. 없는 것 같고 예. 3월 아마 말쯤 한중일 3국 외무장관 모임이 아마 될까요?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서도 뭐 평행선을 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참 일본이 이 50주년을 어떻게 넘길지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에요. 왜냐? 아무 진전 없이 넘어가면 사실은 일본을 위해서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년 이후부터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지탄 여론도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이 좀 각성과 성찰하는 네. 자세에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합니다. 위에 독도 문제까지도 지금 네.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지 싶을 정도로 네.
일본이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위안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일본 내에서 코노다마를 검증했다는 것도 코노다마에 담겨 있는 강제성 인정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본 우익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바꾸자 하는 내용의 맥락인 것이죠.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하고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즉 과거사와 관련된 큰 두 가지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 개선이 어려운데 아마도 독도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90년대 후반 이후에 일본 사회의 보수화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 개정이라고 하는 큰 맥락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 영유권 주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센카쿠, 즉 갸오이다오 그리고 북방 영토 그리고 독도라고 하는 세 가지 영토 문제를 이제 같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될 텐데 역시 우리로서는 기존에 그러한 일본의 입장은 있었지만 점점 더 독도 주장이 강해진다는 것은 점점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5년 한일 관계, 즉 국교 정상 50주년 때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얘기들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1965년 체제, 그러니까 이제 한일 양국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강제병합이 불법이었다, 한국은.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은 당시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차이가 노골적으로 두드러져 가지고 1965년 체제 자체가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50년간 해온 그 틀 자체가 지금 다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 더구나 일본에서 과거사 반성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국 쪽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모를까.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하고서는 이 위안부 문제하고는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는요?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누자고요. 독도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하나의 쟁점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를 쟁점화하면 일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물론 가장 중요한 현안이긴 하지만 그것은 양국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측에서 사사의 안이라는 일본 측이 양보하고 한국이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2012년 6월 달에 굉장히 밀접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일 정상은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동북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제 한미일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별도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 한일 관계 이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양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상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앞으로 이 물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이게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다. 성과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박근혜 정권과 이 아베 정권 내에서는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면 점점 이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 평균 연령이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 문제가 화석화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회담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문제의 실마리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만나서 우리 이제 왕 교수님도 걱정하시듯이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어떤 역사를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혀 되지 않을 때 우리 한일회담 지금 50주년 이제 한일 국회 정상 50주년 됩니다만은 실제로 14년간 걸리는 이
오랜 회담 중에서 항상 그것을 해결한 것은 정치적 절충과 타협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아베 총리의 인식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도 자민당 총무회장 그분 만났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 아베 총리가 8월 담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시네마연 그 행사 때 일본 정부가 좀 달리 나올 걸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뭐 차관급을 중앙정부의 차관급을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에 대한 도발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도발 의지를 계속 확인한 건데 네. 올해가 50주년 그 일본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언론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네마연 행사는 지난해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 중앙정부의 차관급을 파견을 한다라는 건 우리를 계속 자극하겠다는 그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과연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정상들끼리 얼굴을 붉히면서 또 그 심한 언쟁이 있어가지고 관계가 더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렇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 작년 10월에 한일의원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공동선언문을 보시면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양국의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나서 선언문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사에 대해서 제가 그걸 찾으려고 지금 하다가 못 찾았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양국의 미래를 위한 관계를 맺어나간다. 이런 내용의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일본 측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풀어주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봐요. 일본이 진정성을 보여주면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릴 수도 있죠. 그녀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또 바로 그 부분이 이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 아베 내각 그리고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양보를 하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더라도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11년 교토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위안부 문제의 70~80%가 할애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어땠습니까? 한일 관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즉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양국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 입장이 계속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만나고 일본 측이 정말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았을 때 한일 관계가 어떨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그러한 교훈에 비추어 봤을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를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회담을 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회담을 하냐 안 하냐기보다는 과연 위안부 문제는 양국 입장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양국 정부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먼저라고 자, 그럼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의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보겠습니다. 일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일본 측에서 계속 한일 회담이 안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어렵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다.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다자 회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중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주체를 리드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다자 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게 정상 간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이제 좋지 않는 건데 정상회담을 3자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죠? 네. 양자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양자든 3자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피해가 있느냐. 남북 관계에서 관계가 긴장되다 보니까 이산 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 있는 제일교포들 굉장히 그 신주쿠에 있는 많은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의 지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굉장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혐한론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선 당장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후의 장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또 일본에서도 고노다마는 반드시 승계하겠다고 국회에서 아베 수상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최소한의 진정성은 담보가 된 상태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리더십을 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예. 그런 면에서는 타협에 또는 상호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다음 한국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된다라는 입구론에서 출발하지 말고 일단 만나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보인다면 이게 전제가 된다면 나중에 포괄적인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는 출구론으로 생각해야 된다. 전제가 안 되면은요. 그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본은 거기에 전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그건 동의할까요? 일본에서 최소한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아베 수상도 몇 번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실무자 국장급 협의를 계속 6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서 예. 저 스스로 예.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안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독도 문제가 자꾸 전제가 되면 결국은 한일 관계는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한일 관계에서 사실은 그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게 한일 관계의 전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도 문제에서 강경하듯이 일본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천황제 시스템 하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은 비켜서 점진적으로 가능한 한 해결 가능한 현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청소년 교류가 꽤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일본과 지금 싸우고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 뭐 또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신주쿠 이야기도 하셔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교포들도 계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의원들 또 외교부 관계자들, 그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노다마에 들어있는 위안부 이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거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 뭐 아사히 마이니치, 니케이 많은 신문들이 뭐 8월 담화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도 일본에 압박을 좀 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미국의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도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때문에 미국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해놨어요. 왜냐? 네.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 구상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이 여러 가지 뭐 미국 입장에서 뭐 균형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안보 입장 이런 데서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싱크탱크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아마 펀딩을 많이 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많이 했다가 네.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일본과 그거를 끊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물론 그 싱크탱크 입장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좀 어렵다고 네. 하셔서 그래서 저도 더 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도 그런 분위기가 꽤 있고 맥그로일 교과서 수정하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고를 좀 바꿔보자. 물론 아베 총리 개인의 역사 수정주의 이 뭐 사고관이 확고하니까 어느 정도 바뀔지 몰라도 고노다마를 개성화하겠다고 했다면 그 맥락에서 아베 정부의 입장이
우리가 봐도 진정성을 느끼게끔 나와주면 네.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대협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시민단체가 있어가지고 동해 일본의 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일 간의 외교에 있어서 완전한 90%, 100%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또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장은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시간에는 사실 한국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위치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거냐라는 것이 한일 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상회담이 없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 중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협력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 그러한 행사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경제 협력 문제도 있을 거고 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회담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한일 간 경색된 대로 방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현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은 굳건하다고 보고요.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최대한 저희가 협력을 하지요. 다만 최근에 한일 통화 수합 문제는 예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은 그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한국형 MD로 대응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드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무역 자유 협정에 있어서 일본은 초기부터 TPP에 올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TPP보다는 다른 양자, 다자 FTA를 우선을 했고, 네. 또 지금도 중일, 한중 FTA를 지금 비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TPP에 있어서는 이제 추격자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그리고 이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AIIB라고 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주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그 들어가냐 안 되냐 판단보다는 그게 과연 기존의 그러한 이 투자은행, 세계은행이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건전한 것인지 확보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켜보고, 다른 국가들의 참가 여지를 보고 이제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이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 한일 간의 그 관계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일본 외교는 주로 이제 대미 외교의 함수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인 중국이 거죠. 대도하면서 예. 자기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역사 문제나 이렇게 해서 공투를 하면서 예. 일본에 압박을 가하니까 믿었던 우방이 자기를 그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굉장히 나빠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들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 친해지는 거냐 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일의 우리 전통적인 그 우방 관계는 아마 한국 국민들 누구도 이거를 그 의심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쭉 있어왔던 문제긴 하지만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 쪽에서 과제를 던진 거예요. 왜곡 시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과제가 큰 과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일 관계든 한중 관계든 한미 관계든 계속 두텁게 가려고 했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일 관계는 냉각이 됐고 한중 관계는 뭐 또 정상들 간의 또 친밀성이 더 좋아서 굉장히 좋아진 거로 보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면 한일 관계도 훨씬 복원될 수 있고 또 비온 뒤 땅 붙는다고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진지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뭐 투트랙론 두 분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간 레벨에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미얀마에서 공동 투자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의 소위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에 풀어야 할 걸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 큰 과제로 대두된 위안부 문제를 지금 뭐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좀 제쳐두고 딴 걸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쭉 부각을 시켜왔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풀 생각을 않고 제쳐놓고 뭐 다른 거 해보자. 우리가 지쳐버린 모습,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트랙에서 필요한 것들을 협력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살아계실 때의 어떤 그런 정말 받을 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국장급 협의회에서는 도저히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부 할머니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이제 일단 만나서 논하는 서로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위안부 문제를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 조치도 가능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조치 해제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면 남북 관계, 한일 관계는 개설된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임기 지금 거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임기 중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치킨 게임도 아니고요, 그죠? 뭐 한일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근데 사실 워낙 또 변수가 많으니까. 아까 그 한미일 공조는 다 전제를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강대국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변국 세력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그건 역사적 진리죠. 따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강하게 하느냐,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더 강하게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가 너무 심하다 하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7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그 전에 MB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중 관계보다 조금 더 관계 경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그런 타이틀로. 근데 그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손을 잡고 70주년 정승 기념 행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오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을 또 배제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손잡는다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저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우호국이죠. 미국과의 그러한 안보 협력, 미국의 그러한 한미 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북 억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어느 쪽을 택하자 하는 논리보다는 모든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간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은 구체적으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사드 문제라든지
또 AIIB라든지 TPP라든지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네. 대응함에 있어서 일본하고의 그러한 의사결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박사님? 아무튼 지금 한일 간의 관계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형태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워낙 양국의 그 정상의 입장은 적어도 외견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킨 게임 양식으로 서로 자존심과 명분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아까 우리 조양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오바마냐 시진핑이냐 OX 선택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짜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잘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일본에 대하고 그리고 전후 70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식민지 지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덕적인 우위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45년 이후의 출생자들은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배싱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피해자 의식이 오히려 역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일본대로 그런 한국이 피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교 정상 50주년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일 관계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는 조금 관점을 좀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과 요구는 좀 하지 말았으면 아니죠, 좋겠다. 아니죠.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 되지만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배싱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주 교수님? 예, 그 말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65년 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시대적인 한계에 다 왔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자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2015년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동시에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역시 과거에 어려웠을 때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찾는 그러한 작업 역시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교 50주년이기도 하고 또 65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를 동북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위안부 문제도 중요하고 독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는 한 단계, 한 차원, 고차원적인 그런 그 좀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 외교적인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좀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한일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일 축구전을 보면은요, 정말 여기는 그 자존심을 걸고 매년 이게 좀 양국 간의 그 감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의원님. 네. 예. 그렇죠. 뭐 감정도 쭉 뭐 남아 있고 또 뭐 그 지금 65년 체제 말씀하시고 그 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의 앙금이 지금 계속 남아 있고 털질 못하니까 이제 뭐 양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배싱, 일본 배싱 얘기를 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배싱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독도도 그랬고 일본 쪽에서 먼저 우리를 자극을 계속 하고 우리는 좀 반응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뭐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 민족이 좀 더 상대적으로 점잖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피해자 입장이고 일본 가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뵀어요. 그 아드님 지금 참의원 사선 의원이고 외무대신 지낸 양반인데 나이 70입니다. 그분까지 같이 뵀습니다. 나카소네 나이 96 되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일본을 지금
이 우리가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돼서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일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분께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뿐 아니고 세계에서 좀 더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열심히는 하는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베 총리가 하는 일과 역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분이 쓴 2010년인가 냈습니다. 보수의원이란 책에 보면요. 뭐 자민당의 최고 원로이고 이분도 보수주의자인데 과거 일본이 너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표출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피해자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런 맥락에서 저는 나카소네 그분이 어느 정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받은 느낌은 아베 총리가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언행을 해달라는 주문 같았고 일본의 극단주의적 민족주의 표출 지금 역사 수정주의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본한테는 결국은 피해를 준다라는 그거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다음 저는 지금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동북공정에서 우리 역사 왜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국주의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도 민족주의가 많이 중화주의가 표출이 되고 있을 때 중국이 만약에 잘못 갈 때 그거를 동북아에서 잘못 가고 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사람은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발언권을 키우려면 이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토론광장 오늘은 3.1조를 앞두고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에 해법에서 토론해봤습니다. 네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지금 꽉 막힌 한일 관계가 50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국회 토론광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